자, 이제 교과서 739페이지 보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특별하게 뭐 설명할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부분들을 밑줄을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분량이 꽤 많아요. 분량이 많은데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그냥 시간 된다라고 한다면 가볍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765페이지죠. 76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통상적으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일단 한번 써볼게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당히 이제 법명이 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 실제 권리자가 있겠죠. 실제 권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예컨대 여기 보니까 갑이 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를 자 친구에게 명의를 맡기는 거죠. 이걸 우리는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에 등기 명의가 있잖아요. 등기 명의를 실제 권리자 갑이니까 갑 명의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에게 믿고 맡긴다. 이게 바로 명의신탁 약정이죠. 이 사람은 맡겼으니까 그렇죠. 신탁자다라고 하고 이 사람은 받을 소자 수탁자라고 하고 을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거죠. 이 사람은 명의를 맡겼으니까 명의신탁이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명의를 받았으니까 명의수탁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명의신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이 허용됐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명의신탁을 많이 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명의신탁을 왜 했느냐? 세금 때문에 세금 피하려고 강제집행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명의신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명법에 의해서 이걸 금지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실명법 관련해 가지고 어딜 좀 보시냐면 766페이지 맨 위쪽에 3번 명의신탁의 유형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아래 보니까 가로 1번에 등기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등기 명의신탁에서 1번에 2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요. 3자 간의 명의신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계약 명의신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주로 가로 3번 있잖아요. 가로 3번 그런 경우로 많이 분류합니다. 그래서 2자 간의 명의신탁, 그 다음에 3자 간의 명의신탁, 3자 간의 명의신탁 안에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767페이지 맨 위쪽에 적용범위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적용범위 문제와 관련해서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68페이지 맨 위쪽에 적용 제외. 가로 1번에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는 실명법 자체가 아예 적용 안 됩니다. 가로 2번에 상호 명의신탁 다른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 하는데 이 자체도 실명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로 3번에 신탁법상의 신탁도 실명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예 적용 제외되는 거고요. 3번에 보니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적용되지만 특별 예외 규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8조에 그리고 부칙 제2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710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1번 원칙,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일단 실명법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가로 2번에 특별 예외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무조건이 아니라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허용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4번에 유효인 명의신탁과 이제 무효인 명의신탁에서 이제 법률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명의신탁 약정은 그대로 허용됐습니다. 이게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도 이제 유효 등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정리할 쟁점이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소유권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둘 사이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다만 대외적인 문제에서 등기 기준이니까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대내 소유자, 대외 소유자 해서 대내 관계에서는 둘 사이 관계에서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외부적인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 자, 일단 하나 이해해 두시고요. 두 번째, 자, 이 갑 있잖아요. 이 갑이 을 앞으로 등기를 맡겨놨는데요. 언제라도 이 약정을 해지해버리고 다시 등기를 찾아갈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등기를 찾아갈 수 있냐면 이 약정 자체를 해지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가 있냐면 만약 제3자가 이 아파트를 무단점유했어요. 무단점유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물권적 청구권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 이 물권적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3자가 개입했으니까 외부적인 문제죠.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따라서 수탁자가 행사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신탁자 갑은 수탁자 을을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직접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실명법에 의하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자가 만약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제3자 선악 불문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은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명법이 적용되게 되면 이제 명의신탁은 무효니까 무효일 때 관계가 나오겠죠. 일단 770페이지 맨 아래쪽에 4번 유효인 명의신탁에서 법률관계해서 대내 대외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771페이지 맨 위쪽에 동그라미 2번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할 것인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실명법이 적용받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래서 771페이지 맨 위쪽에 1번 양자간 즉 이자간의 명의신탁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건물 있고요.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근데 실명법이 적용되고 있다. 실명법이 적용된다라고 한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무효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무효. 따라서 이 등기도 무효 등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대내 대외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자가 여전히 신탁자 갑이 되는 거죠. 여기는 대내 대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니까 무효 등기 여전히 갑이 소유자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갑이 이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찾아올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등기를 찾아올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지란 말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일 때 나오는 건데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해지를 근거로 해서 말소등기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약정이 무효, 이 등기도 무효등기, 이 사람이 실제 소유자죠. 그래서 진정 소유자의 등기 명의 회복 방법이죠. 그래서 말소등기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즉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로서 말소등기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물권등 청구권에 관한 문제 제3자가 무단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물권등 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점. 자,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갑이 물권자잖아요. 따라서 갑이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명의 신탁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제3자 선악불문하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의 신탁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명의 신탁을 했는데 만약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신탁자 너 소유권 상실한다 그 말이거든요. 좀 비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은 거기 772페이지 맨 위쪽에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2번 등기 명의 신탁, 오른쪽에 3번 계약 명의 신탁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사례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 비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병이 있고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갑이 자, 병과 만나 매매를 했고요. 자, 이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고요. 유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매수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이제 매도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수한 사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요. 병에게 부탁을 했어요. 갑이 친구 을과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을 했으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달라 병에게 부탁을 했고 이제 을 앞으로 직접 등기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명의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이것과 좀 비교할 부분이 자, 갑이 토지를 매수하고 싶지만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요. 을과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합니다. 자, 명의 신탁 약정을 하면서 갑이 을에게 돈을 지원합니다. 매수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매수할 수 없으니까 을을 내세워서 매수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명의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신탁자, 이 사람이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매대금을 지원받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격려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탁자 자기 자신이 직접 계약을 했고요. 등기 명의만 맡긴 거니까 이걸 등기 명의 신탁이다라고 합니다. 등기 명의만 맡긴 거니까 등기 명의 신탁. 근데 여기는 계약도 맡겼고 등기도 맡겼으니까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등기 명의 신탁인데요. 갑을 생략하고 등기한 꼴이니까 이걸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실명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물어보는데요.
자, 명의신탁을 근거로 해서 원인으로 해서 등기했는데 무효니까 이것도 원인 무효 등기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소유권자를 물어봅니다. 소유권자 누구죠? 소유권자는 병입니다. 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무효 등기면 여전히 병이 소유자. 이 사람은 단지 뭐에 불과하고요? 매수인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 등기한 적 없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소유자 아닙니다. 단지 갑은 병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 소유자가 병이고요. 등기 명의가 을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말소 등기나 아니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진정 소유자의 등기 명의 회복 방법. 그 다음 자, 명의신탁은 무효지만 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으니까 그대로 효과가 있고요. 그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소멸된다, X가 되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죠. 그렇다면 이 갑 있잖아요. 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등기를 해야 될 것인가? 일단 무효등기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 갑이 무효등기에 대해서 직접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 같은 경우에는 단지 뭐에 불과하죠? 매수한 사람, 채권자에 불과하고요. 항상 무효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무효등기는 실제 소유자가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거니까 병이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병 앞으로 등기가 되면 매수한 사람 갑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를 공유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갑이 뭐 할 수가 있다?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등기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을이 있죠? 이 을이 갑 앞으로 곧바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과연 이 등기가 유효 등기냐 무효 등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갑은 있죠? 이 갑은 매수한 사람이고 대금 다 완납했으니까 실제 소유자. 그래서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유효등기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전히 등기 명의가 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자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 있죠? 실명법에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명의 신탁자 보호하지 않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거죠. 이 정도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시험에 나오는 쟁점 첫 번째 여기입니다.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등기가 유효등기냐 아니면 무효등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만약 매매가 유효면 이 등기 유효등기, 만약 매매가 무효면 이 등기도 무효등기가 되겠죠. 실명법에 의하게 되면 이 매도한 사람 있죠? 매도한 사람이 만약 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즉 이 둘 사이에 명의 신탁약정이 있음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매매도 유효, 이 등기도 유효등기, 이 사람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반대서 하게 되면 만약 매도인이 악이었다, 매매, 무효, 이등기, 무효등기, 이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여전히 소유자, 병, 따라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주로 이제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매도한 사람이 선이었어요. 매매계약은 유효, 이등기도 유효등기를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해버리겠죠.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관계는 갑하고 을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오잖아요. 과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판례에 의하게 되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게 불법 원인급여고요. 나머지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따라서 판례에 의하게 되면 명의 신탁정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을이 갑에 대해서 무엇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될지 부당이득 반환의 목적물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실명법 시행되기 전과
실명법 시행 후로 구별을 해서 실명법 시행 후다라고 한다면 신탁자 이 사람 보호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탁자가 부동산 찾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단지 내가 너에게 줬던 돈은 달라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매수자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실명법 시행 전에는요,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된 경우하고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안 된 경우로 구별해서, 자, 수탁자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됐던 경우,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안 된 경우, 그러면 수탁자 앞으로 이미 등기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이 수탁자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 실명법 시행 전에는 이 약정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였으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신탁자는 언제든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전 등기나 말소를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부동산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부동산 자체 이걸 찾아갈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안 됐었다라고 한다면 수탁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죠? 매수자금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제3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거기 기본서 772페이지, 733, 4, 5페이지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 과정 이제 종강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그젠 같은 경우에는 30분씩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책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책을 쓸 때 여러분들이 혼자 봐도 좀 웬만큼 이해되도록 서술을 했기 때문에 강의 끝나면 여러분이 한번 쭉 이렇게 가볍게 좀 훑어보세요. 한 번에 절대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번 읽어서 절대 다 내가 전부 다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 강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 위주로 해서 반복을 쭉 해가시면, 어차피 우리는 수업용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박사학위를 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여러분께서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기본서를 열심히 봤을지라도 문제를 푸는 요령이 없다라고 한다면 점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드리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점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문제 푸는 요령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요령을 통해서 좀 실전 능력을 좀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